2003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 홍콩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아주 다급한 말투로 저기 경찰서죠. 아내가 죽고 있어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와보세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케네디타운 리안야오 19층이요. 케네디타운은 1972년에 지어져서 당시 건물은 약 31년이 넘은 건물이었지만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CCTV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어 경찰로서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마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저기 이쪽으로 오시죠. 빨리 가보시게요. 용성은 구급대원들을 데리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가 사망해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위에 사망해 있는 그녀는 머리가 산발해 있었고 반팔 티셔츠는 가슴 위까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하얀색 수건이 감겨져 있었는데 살인범은 아마도 수건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듯 했습니다. 워낙 고층이다 보니 창문으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침대 위에 누워있던 조연을 바닥에 내려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해보았으나 그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은 의사를 붙잡으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애들 놔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은 남편에게 사망한 아내를 발견한 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봤는데 실례합니다. 그 유주현 씨 남편분? 네, 그렇습니다만 혹시 아내분이 사망한 것을 보신 게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그건 왜 그러시는데요?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수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는 매일 조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8시면 집을 나와 강변을 달리거든요. 땀이 흠뻑 젖게 달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정확히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오전 8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침투를 해 아내분을 살해했다는 말이군요. 경찰은 용성에게 아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하거나 금전 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장소를 사건 현장으로 옮긴 경찰과 용성은 그러고 보니까 화장대에 있는 금목걸이하고 금반지하고 현금이 없어졌어요. 강도가 들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집안에선 귀금속하고 현금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다른 물건은 그대로 있고 말이죠. 네!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강도가 들어올 만한 경로를 찾아보던 중 현관 입구 말고는 도저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아내가 집안에서 살인범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던지 아니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도가 현관문 말고는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러게요. 한참 생각이 잠긴 용성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아! 저는 조깅하러 나갈 때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9월 30일에는 쓰레기 버리는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일단 내려왔으니까 운동하고 출근하는 길에 가지고 내려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럼 쓰레기 봉투는 그대로 집안에 있었겠군요. 아니요. 운동을 마치고 쓰레기를 묶으려고 봤더니 쓰레기 봉지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그걸 손댈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이프 말고는 손댈 사람이 없죠. 제가 운동하러 나간 사이 와이프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것 같아요. 와이프는 현관문 여는 것이 귀찮아서 도어락을 젖혀놓고 문을 닫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강도가 그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용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날 혹시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실례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지? 저 혹시 9월 30일에 유지연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왔을 때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남성을 보시지 못하셨나요?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그날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날 우리 시추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날 아파트 입구 앞에서 지나간 우리 집게 기다리느라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애완견이 집을 나가셨나봐요. 아니 나가려면 저 쓸모없는 영감탱이나 나갈 것이지 우리 사랑스러운 시추가 나가버렸으니. 그래도 남편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든든한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어딥니까? 저렇게 흉흉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말이죠. 형사 양반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지 저건 남자도 아니라고. 그냥 거시기를 형식적으로 달고만 다닐 뿐이지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라고. 그때 옆에 있던 루 형사는 황 형사를 말리며 반장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만 가시죠. 경찰은 22층에 거주하고 있는 전 주민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CCTV에도 용의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학팀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다며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이게 뭐야? 반장은 서류 봉투에서 결과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며 시신의 경직 정도와 혈액 응고 상태로 보아 고인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 시간이면 남편이 아내분과 같이 잠자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경찰은 고인의 집이 방 2개짜리에 조그만 거실 형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남편이 잠시 거실에 있거나 아이들 방에 가 있다 하더라도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용성의 진술 내용이 고인의 사망 시간과 일치하지 않자 용성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용성은 아, 진짜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몇 번을 조사하냐고요? 그럼 그때 말씀하신 진술 내용이 변함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경찰은 용성을 돌려보낸 후 그의 17살 첫째 아들과 14살 딸을 불러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유주연은 팔꿈치 엘보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했는데 아들은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진통제가 아닌
어머니 몰래 이상한 약을 먹였다며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다녀온 후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모두 먹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고통스러워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야, 아직도 팔꿈치가 아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 아니 그러면 내가 안방에 가서 약 가져올게. 잠시만 기다려. 용성이 안방에서 숨겨놓았던 수면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그나들이 수면제를 꺼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는데 그때 용성은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며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주방에서 컵과 약을 가지고 아내에게 다가간 용성은 그녀의 손에 진통제라며 하얀색 알약 4알을 건네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먹고 푹 자. 그리고 내일 병원에 가보자. 이 돌팔이 놈들이 듣는 약을 줘야지. 이게 뭐야? 그날 밤 조연은 용성이 건네준 약을 먹고 깊은 잠이 빠져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부검인은 그녀의 혈액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황 형사에게 알려주었는데 아니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를 해놓고 저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 정말 무서운 놈입니다. 그럼 남편 통화 기록을 한번 조사해 보기로 하지. 네, 알겠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용성이 아내가 사망 선고를 받기 전날 밤 보험회사에 전화한 기록을 알아냈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용성은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보험회사 직원에게 아내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연이 사망하기 2달 전 아내 앞으로 신규 보험 2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보상금 5억짜리 상품과 또 하나는 10억짜리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경찰은 용성이 보험회사에 전화한 이유를 물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전화하신 겁니까? 용성은 깜짝 놀라며 아, 그거요? 아내 앞으로 보험 가입한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혹시 문제가 있나 했어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야 뭐 만약 아내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 문제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한 거죠. 그럼 혹시 2달 전에 고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신 겁니까? 아, 나 진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가 죽은 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지 아내 앞으로 보험 든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것은 의심이 가나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현이 사망하고 그녀의 직장에서 소지품을 가지러 가라며 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여동생 링잉이 회사를 방문했는데 링잉이 언니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이전만은 알아줬으면 해. 그동안의 우리 사랑이 물거품이 되도록 당신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해줘.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양, 용, 성. 링잉은
용성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를 경찰에게 건네주며 분명 내연건괴에 얽힌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용성을 소환해 다시 취조를 시작했는데 아자, 용성 씨. 군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네요. 네. 특수부대 근무 경력으로 소방관이 되셨군요. 아, 소방구조대에서 근무하셨네요. 네. 뭐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서 특채됐습니다. 아내분은 출판사에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내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아영 씨라는 여성분을 아시는지요? 영이요? 형사님이 그런데 그 아영이를 어떻게 아시죠? 이제 그만 자수하시죠. 아드님이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연녀 아영에게 보낸 편지도 확보했습니다. 형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으신데 그러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아내가 집안에서 사망했는데 구급대원이라는 사람이 심폐소생술도 시도하지 않고 밖에서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응급실 밖에서 오직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내연녀 아영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아이 그야 너무 놀래서 정황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금품이 없어진 건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목걸이가 없어진 위치며 반지가 없어진 위치까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으시더군요. 마치 강도가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라도 하시든 말이에요. (2002년) 초 용성은 구급대원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 회사가 심천에 건물을 짓고 있어 현장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있던 그는 외로운 마음에 마사지업소 출입을 자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주 오시네요. 현장 일 때문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아가씨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편하더라고. 어머, 자기도 참. 저한테 작업 거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우시죠. 그런데 퇴근은 언제 해요? 저희는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일 끝나고 가고 싶으면 그냥 퇴근하면 돼요. 그럼 일 끝나시고 저하고 술이나 한잔 하시죠. 뭐 분위기 좋은 데도 가고요. 그럴까요? 용성은 심천의 공사일이 끝난 후에도 주말이면 그녀를 보기 위해 홍콩에서 심천으로 넘어갔는데 자기, 그런데 홍콩에는 명품관이 그렇게 많아? 많지. 혹시 자기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홍콩 한번 와라. 내가 명품백 하나 사줄게. 며칠 후 아내와는 명품관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용성은 아영이 홍콩으로 넘어오자 그녀를 데리고 명품관 상점을 구경하러 다녔는데 그때 마침 처제가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나왔던 차에 형부가 어떤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습니다. 언니, 세상에나. 아니, 애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글쎄, 그 인간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년하고 말이야. 누구 말하는 건데? 형부 말이야, 형부. 잘못 봤겠지?
분명하다니까. 확인 한번 해봐. 그날 밤 조연은 남편에게 혹시 만나는 여자가 있냐며 물었는데 용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하다가 우연히 만난 여잔데 심천에서 일할 때 그냥 같이 좀 지냈어. 당신 지금 그걸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는 거야? 나 사실 당신한테 못했던 말이 있는데 아영이하고 같이 살고 싶어. 이런 미친. 그럼 여지껏 나를 속이고 살았단 말이야? 그날 이후 용성은 아내가 아영과 행복하게 살기로 한 약속의 걸림돌이 되자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하는 것보다 아내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후 강도 사고로 사망한다면 돈도 생기고 아내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강도 사건을 위장해 아내를 살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조연이 목이 졸려 사망했던 수건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피부 조각을 발견했는데 그 피부 조각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그것은 용성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용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지루한 감이 생겼었는데 권태기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여성을 만나보니 연애할 때 느꼈던 설레이는 감정이 생겨 처자식을 버리고 젊은 여자와 살아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2004년 9월 경찰은 양용성을 아내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홍콩 고등법원은 용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